그 앞서서도 이렇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 증권사에서 약간 그 리튬 가격을 상당히 좀 낮게 잡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다라고 하면서 뭐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는 증권사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분명히 거기서도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을 했을 때 왜 이렇게 그쪽은 고평가라고 하는 건지 실제로 약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해 본다면은 고평가인지 아닌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엄청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에코프로부터 볼게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 다 한번 보고 숫자로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제일 중요한 건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전구체를 만드는 양극재 앞단이죠.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AP도 있고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소위 말하는 지분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수산화 리튬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냐예요.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의 가격 관련돼서는 지금 합리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톤당 5만 달러 수준이에요. 이게 톤당 5만 달러는 어디가 데이터를 갖고 있냐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보다는 더 정확하겠죠. 그렇겠죠.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데니까. 그래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톤당 5만 달러 정도 수준은 유지할 거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가 있죠. 톤당 5만 달러고 저는 환율을 1,300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2027년 수산화 리튬을 82,000톤을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82,000톤 곱하기 톤당 5만 달러 곱하기 환율 1,300원 계산하면 매출이 5조 3,300억이 나와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2021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영업이익률 22년 기준 35%인데 저는 35%보다는 계속 예를 들어 공장 자동화가 된다든지 그 생산 수율, 소위 말하는 가동률이 빠르게 더 올라가면 지금의 영업이익률 요 35% 잡은 거는 가동률이 사실 지금 2024년, 5년, 6년으로 갈수록 당연히 더 가동률이 좋아질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률,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 다음에 뭐 자동화 효과 이런 게 다 감안되면 40% 영업이익률 잡은 거는 뭐 엄청 높게 잡은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40%로 잡으면 2조 1,3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그거를 영업이익 배수를 그러니까 원래 배수 곱할 때 PER 배수로 곱하잖아요. 근데 PER은 단기순이익 기준인데 전 계속 말씀드려요. PEG 구할 때도 저는 영업이익 성장률로 구해서 수치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수치 관련돼서 PEG 계산할 때도 EPS랑 계산하는 거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 배수로 곱하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가장 그 일회성 비용이나 일회성 이익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영업이익 배수는 제가 30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30배를 잡으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얼마가 나오냐? 64조가 나옵니다.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얼마 갖고 있죠? 100%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64조를 온전히 다 반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상장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100%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자 2027년 매출을 저는 35조 5천억을 잡았어요. 이거 35조 5천억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요 표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디자인 캐파 2027년이 71만 톤이고요. 71만 톤에 톤당 얼마를 잡았냐 회사 측에서 한 거예요. 이거를 톤당 얼마 잡냐에 따라 매출이 편차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회사 측에서 잡은 71만 톤당 얼마를 잡았냐? 톤당 저는 5천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71만 톤에 양극재 톤당 5천만 원.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회사가 잡은 그 캐파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톤당 5천만 원을 곱하면 매출이 35조 5천억이 나오고요. 35조 5천억에 저는 영업이익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물론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7.5%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2027년 기준으로 양극재 5대 천왕의 평균 배수를 20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분 가치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네. 에코프로 BM의 지분율은 얼마죠? 45.6%예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의 지분율 45.6%로 곱하고 보통은 이거 더블 카운팅 아니냐 그 얘기를 해서 지주사 할인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50%를 잡았어요. 50%를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에코프로 BM 지분율의 가치가 12조 9,500억이 나오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하려고 하죠. 코스피에 이전 상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지분 가치는 3조를 봐요. 3조 이상을 봐요. 근데 그냥 딱 3조를 잡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를 저는 그냥 다 토탈해서 1조를 봤습니다. 그래서 1조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냥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그럼 4조가 되죠. 그러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가장 중요한 수산화 리튬의 지분 가치 64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 가치 12조 9,500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기타 주식들의 지분 가치가 4조. 다 합치면 80조 9,500억이 나오고요. 그 총 주식 수를 2,662만 주로 나누면 304만 원이 나옵니다. 되게 높아요. 네. 이거 2027년 기준이에요. 2017년 기준. 네, 오, 네. 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따지면 업사이드가 상당하네. 업사이드가 지금 50만 원대니까 6배 상승률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증권사에서 이 뷰가 많이 다른 이유가 거기는 이제 그 리튬 수산화 가격? 리튬의 가격을 굉장히 좀 너무 낮게 보지 않았나. 거의 8만 물론. 네. 그 광물 연구원 이런 쪽에서 50만 물론. 아, 거기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6분의 1을 깎아내렸더라고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핵심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이 304만 원의 가격을 수산화 리튬 가격 6분의 1 토막시키면 50만 원으로 떨어지죠. 그럼 매도 리포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결과적으로 이 증권사에서 보는 거는 이 리튬이라는 것 자체를 여기저기서 너무나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올 것이고 그래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빠질 맞습니다. 것이다라는 가정을 전제를 한 거네요. 그렇죠.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수산화 리튬의 경우는 리튬 채굴 재련 기술이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가기에 벅차다. 그래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거다. 왜 그렇죠? 리튬 채굴 재련 기술이 있어요. 광산 사왔어요. 광산에서 채굴 재련 기술을 해서 상업 생산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몰라요. 최소 8년에서 최대 12년이에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지금의 칠레 SQM, 그 다음에 미국의 엘버만,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졌지. 그들만의 헤게모니, 더군다나 볼리비아, 칠레, 뭐 심지어 아르헨티나까지 국유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공급망 더 줄이는 거죠. 더 조이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쉽게 떨어질까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현재 가격에서 이거 역시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수산화 리튬 가격 관련돼서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외에도 하이투자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2025년, 26년에는 다시 현재 가격에서 조정을 거치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차 모델이 제가 봐도 향후 3년 동안 북미에서만 약 100에서 150종, 유럽에서 약 100종, 그 다음에 비아시아권에서 한 80에서 100종. 그러니까 300종 넘는 신차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리튬이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전기차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지금 도심항공 모빌리티, 전동공구,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전기 항공기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배터리 쓰이죠. 그 다음에 전기 선박도 나오죠. 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초소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동 바이크. 네. 1인용. 그런 배터리의 수요가, 제일 큰 것도 있죠.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데, ESS 있잖아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네네. 요거 시장을 전기차 시장에 못해도 20에서 30% 잡거든요. 네. 이것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그건 지금 딱 현재 시점으로는 이 리튬 채굴하고 재련하는 회사들이 당장 갑자기 막 엄청나게 생겨서 당장 막 상업 생산이 미친 듯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한번 짧게 볼게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자 보시면 일단 5월 16일 네이버 기준 네이버 기준을 신뢰 안 하시는 분은 본인만의
실적 추정으로 해보시면 돼요. 일단 2023년에 71% 매출 늘어나고요. 2024년에 약 30% 늘어나고요. 2025년에 36% 늘어나요. 이거 5월 16일 제가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다 한 겁니다. 그럼 평균 얼마 매출 성장 나오냐? 40% 정도 매출 성장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같은 경우 53% 영업이익 성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 지금 43%, 2025년에 39%. 그래서 요것도 평균 내보면 약 한 40% 후반까지. 그러니까 매출 한 40% 후반, 영업이익 40%, 둘 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40% 성장이 나오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아질 거로 봐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7.2%를 잡았는데 네이버 금융에서는 저는 8%대까지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베스트는 회사에서 얘기한 디자인 캐파 기준으로 2023년 올해 볼게요. 올해 19만 톤이거든요. 19만 톤에 톤당 5천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3%. 현재 그냥 딱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률을 정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6.3에다가 5대 천왕의 평균 2023년 평균 PER을 곱하시면 적정 주가가 얼마 나오냐? 2023년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본 거는 5대 천왕 평균 PER에다가 영업이익 배수, 영업이익률 곱한, 영업이익에다가 PER을 곱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구했더니 한 26조 9,325억이 나오고요. 그거를 상장 주식수 9,780만 주로 나누면 27만 5,380원이 나옵니다. 적정 주가. 예, 이거는 디자인 캐파 기준이에요. 그 애널리스트 추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 측에서 밝힌 추정으로 27만 5,380원이 나오니까 최근에 주가가 22만 원대까지 빠졌죠. 그래서 저는 이 적정 주가 기준으로 22만 원대면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5년까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2024년에는 양극재 캐파가 28만 톤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2024년에는 이익률도 7%대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ER 5대 천왕 평균 2024년 기준으로 42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42배로 낮춰서 PER 배수를 곱해야겠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 2024년 적정 주가는 42만 6,865원이 나와요. 그러면 42만 원 기준 내년까지 보유한다 치면 상승률이 지금 거의 80% 이상이 나오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럼 2027년을 구해볼게요. 2027년 기준 디자인 캐파 71만 톤이고요. 톤당 회사에서 제시한 5만 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출은 35조 5천억이 나오고 이익률은 저는 뭐 8%, 9%로 잡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아주 보수적으로 7.5%로 잡았어요. 그리고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해봤더니 5대 천왕 평균 PER이 20배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성장률이 둔화되면 그쵸. 당연히 영업이익 배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배까지 떨어지면 적정 시가총액이 53조 2,500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상장 주식수 9,780만 원으로 나누면 적정 주가는 54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2027년까지 향후 3년 이상 끌고 가시면 적정 주가 이 정도 54만 원이니까 나는 정말 긴 호흡으로 양극재 지금 저점 대비로는 엄청 올랐지만 난 2027년까지 끌고 가겠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54만 원이면 2배 넘게 상승력이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내년과 내후년에 캐파를 땡겨와도 2025년 기준으로도 지금 42만 원이 나오니까 적정 주가. 근데 이거는 가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5대 천왕 평균 PER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적정 주가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양극재 톤당 가격을 5천만 원을 잡았는데 포스코 퓨처엠 실적 기준으로 하면 6,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더 올라가죠. 이 양극재 톤당 가격을 6,500만 원을 잡으면 20% 넘는 업사이드가 있잖아요. 25% 가까이 업사이드가 있죠. 그러면 적정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 비엔 둘 다 내년, 내후년에 매출과 이익을 따져봐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평균 배수로 곱해주면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54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이게 맞아. 아니라 그게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네, 가정이에요. 네, 가정. 가정.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줄 알아야지. 네, 맞아요.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톤당 얼마고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혹시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신 다음에 맞습니다. 스스로 좀 밸류에이션하는 그런 좀 지혜를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유료 강의 안 들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딱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여기다 주시니까. 더 보수적으로 하면 가동률 80% 해가지고 0.8을 곱하시면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일단 나트륨 왜 이슈가 될까요? 너무 싸서. 리튬 가격의 80분의 1.
그 다음에 매장량으로 400배 넘는 매장. 400배. 400배요, 400배. 그냥 소금의 주성분이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니까 뭐 너무 발에 채이는 게 소금이니까. 그래서 리튬 대신 나트륨 쓰면 싸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원가단에서 한 30에서 40% 싸지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나트륨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되면 하이니켈 양극재 3원계 배터리의 위협이 아니라 LFP 배터리에 오히려 위협이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오. 왜 그러냐? 네. 리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나트륨이요? 네. 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너무 떨어져요. 뭐 국내 K 배터리 업체들 잔뜩 긴장. 맞아요. 좀 글쎄요. 아,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에너지 밀도가 리튬 배터리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그럼 뭐냐? 그러려면 가격이 싼 거 말고 다른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트륨 배터리가. 근데 가격이 싼 거 말고 다른 장점이 없어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에너지 밀도인데 에너지 밀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극재, 음극재 들어가는 소재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기존의 음극재 동박 대신에 알루미늄을 써야 돼요. 나트륨 배터리 쓰면. 그럼 기존의 이 공정 클래스를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전환 비용이 많이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 정확합니다. 전환 비용 많이 들고요. 기존에 있던 회사들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미친 듯이 증설하고 있는데 그걸 갈아엎어가지고 생산 라인을 바꿀까요? 저는 쉽게 안 바꿀 거라고 봐요. 이거는 뭐의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면 나트륨 배터리 말고 요새 막 얘기하는 삼성 SDI가 2026년 1년 땡겼다. 아, 양산한다.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그것도 갈아엎어야 돼요. 절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개발과 양산과 그 다음에 실제 수율 나오는 거는 계속 그 중간중간에 계속 시간의 격차들이 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하는 건 전혀 아니고 두 번째는 리튬이온 전지 같은 전해질 말고 뭔가 획기적인 전지를 나트륨 배터리에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도 똑같은 전해질을 쓰면 당연히 배터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면 화재로부터 엄청나게 안정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도 기존의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랑 LFP 배터리만큼 배터리 폭발의 위험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에너지 밀도인데 셀당 평균 전압이 3.2V로요. 리튬이온 전지의 30%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트륨 배터리를 써서 적정 에너지 밀도를 채우려면 엄청나게 공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무게가 올라가겠죠. 그럼 무게가 많이 올라가면 자동차에 쓰다기보다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근데 ESS 저장 장치 지금 LFP 배터리 쓰고 있는데 이거를 철이 쌀까요? 소금이 쌀까요? 글쎄요. 소금이 더 싸겠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LFP 배터리의 경쟁 상대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다. 3원계랑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네. 체급이 좀 다르다. 체급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업체에 비해서 몇몇 장비 주식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팩트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네. 건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장비 업체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1차전지 장비 시장은 극판, 조립, 활성화 이 세 가지 공정이 있는데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역시나 그 전극을 만드는 극판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싱 공정은 이제 파우더 형태의 활물질을 슬러시화 해가지고 코팅 공정에서 알루미늄 박하고 동박에 코팅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팅 공정을 이제 프레스로 눌려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그거를 건조시켜서 극판으로 완성하는 거거든요. 각 공정마다 특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극판 공정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게 가장 첫 단이고, 그럼 극판 공정에서 잘하는 회사가 PNT고요. 네. 그리고 제일 끝단, 소위 말하는 이제 조립해서 활성화 공정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프레스로 눌러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공정에 들어가는데 그게 기존의 프레스에서 지금 레이저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저 관련된 그 노침기를 만드는 회사, 저는 DENT를 좀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 레이저 노침기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이저 노침기가 기존의 프레스로 누르는 것보다 정밀도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요. 그 다음에 유지비도 적게 들어요. 그래서 조립 공정에서 수율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립 공정에서 수율을 좋게 만들면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 올리고 생산 수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레이저 노칭기를 쓰면 좋은데 레이저 노칭기를 양산하는 데가 현재로서는 LG 엔솔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 SDI나 SKO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았는데 지금 삼성 SDI나 SK온도 생산 공정이나 수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쓰고 있다고 해서 계속 안 쓴다기보다는 앞으로 많은 부분 프레스 노칭기를 대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밀도도 빠르고 정밀도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비용이 레이저 노칭기가 프레스 노칭기보다 엄청나게 비싼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노칭 공정 자체가 2차전지 조립 공정의 첫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쓰이는데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 새로운 업체들이 이 레이저 노칭기 장비 시장에 뛰어들어서 양산까지 성공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기술적인 난이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노칭기, 레이저 노칭기가 구조적인 이유에 의해서 당연히 기존의 프레스 노칭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LG 엔솔밖에 고객사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소위 말하는 무지부랑 유지부라는 게 있는데요. 무지부는 뭐냐면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이 도포되지 않은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이저 노칭을 무지부에만 지금 쓰고 있는데 양극할 물질이 코팅된 유지부까지 확대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지부 하려고 LG 엔솔에 샘플을 납품했다가 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다 백업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시도해가지고 지금 유지부 쪽으로 면적이 확대되려고 하면 유지부 쪽에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의미 있는 생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기존에 무지부만 썼던 거에서 유지부까지 하면 Q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 엔솔에서도 물량 자체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양극에만 썼거든요. 양극 노칭만 하거든요, 이 회사가. 근데 지금 음극 노칭은 LG 자체가 내재화한 LG PRI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음극 노칭은 양극 노칭보다 기술적인 진점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못 하고 있는 거죠. LG PRI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LG만 해도 북미에서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아마 이걸 LG PRI의 물량 일부를 당연히 이 DNT가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DNT는 P와 Q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로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회사가 쉽게 참여하지 못한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주가도 많이 안 올랐어요. 시총 2,693억이거든요. 근데 윤성 FNC는 지금 1조, 물론 그냥 단순하게 시가총액만 비교하는 거예요. 윤성 FNC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윤성 FNC PNT가 지금 1조 더 가까이 밸류를 받고 있는데 그거의 5분의 1만 받는다는 거는 6분의 1이죠. 6분의 1만 받는 거는 DNT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왜냐면 DNT 내년 실적 기준으로 장비 업체들의 평균 PER은 약 16배를 주거든요. 근데 12배예요. 저평가돼 있는. 저평가돼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찍히냐? 이 회사도 보면 수주만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현재 수주 공급 계약 맺은 거는 866억인데 지금 앞으로 나올 LG 물량, LG 독자 물량이 536억, LG 미시간 제3공장, 그 다음에 LG 엔솔하고 혼다 파일럿 라인 20억, 그 다음에 현대차 물량도 있어요. 현대차 물량까지 하면 디자인 캐파 기준으로 한 1,400억이 넘는 게 수주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단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하고 내후년에 매출 성장률 50% 이상 나오지 않을까.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 2년 연속. 2년 연속으로. 평균치를 내보면. 수주를 감안했을 때. 수주를 바로 반영된 게 아니라 2년에서 3년 정도 레깅해서 반영되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지금 현재 추정치 나온 거 2024년 추정치 기준으로는 60에서 70% 매출 성장률 나오는 걸로 잡혀 있어요. 근데 2025년에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50% 넘는 매출 성장률이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 공정의 PNT인데요. PNT는 이미 지금 배터리 3사에 지금 다 납품하는 걸로 지금 PNT는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조 5천억이고 가장 어렵다는 아까 공정 중에 이 전국 공정, 극판 만드는 전국 공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내에 이제 지금 수주 잔고가 이제 1조 5천억이 계속 그 반영이 되면 이 회사도 매출과 이익이 워낙 지금 매출 기준이 워낙 커요. 지금 이 회사는 6천억, 8천억대 매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로 치면 D&T만큼은 아닌데 50% 가까이 육박하게 매출 성장률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전환 우선주죠. ICPS 이게 1,500억 반영한 게 운영자금 500억이랑 시설자금 1,000억인데 캐파 증설이에요. 중국 시안 공장이라 그다음에 구미 5공장 캐파 증설하면 이것도 중장기 캐파 증설. 그러니까 캐파 증설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장비 회사나 소재 회사들의 소위 말하는 주가 부양하는 모멘텀이거든요. 캐파 증설 1,000억 단위 이상 들어서 하는데 지금 1,500억 들어서 캐파 증설한 거 매출에 대한 자신감인 거죠. 그래서 P&T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매출 캐파가 8천억 정도 수준인데 이게 1조 5천억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3, 4 모두 납품 늘어나는데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하는 게 올해 2023년도 하반기부터니까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면 상당히 지금 최근에 P&T도 주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더 긴 호흡, 양극재 긴 호흡으로 보듯이 이 장비 회사들도 긴 호흡으로 보면 굉장히 큰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그리고 고객사가 가장 잘 다변화돼 있고, 그리고 P&T 같은 경우는 경쟁사, 그 급판 만드는 경쟁사가 주로 일본 업체인데, 일본은 P&T만큼 그렇게 공격적으로 증설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P&T하고 D&T는 둘 다 장비 업체 중에 좀 공부해볼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차전지 관련 주식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딱 단도직입적으로 한 네. 1억 정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한 2차전지 업체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은 네. 좀 어떤 업체들을 좀 담아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장투하는 거 2차전지 많이 담아 있어가지고 이건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더 살 돈이 없어요. 네네.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일단 양극재 저는 30% 추가로 돈이 들어오면 양극재 30%. 그 다음에 음극재에 대해서 되게 뭐 나쁘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음극재 여전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음극재 25%. 25%. 네. 네. 그 다음에 원자재 35%.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를 반반 나눠서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염호랑 광산을 갖고 있는 회사고 에코프로는 이 탄산리튬, 수산리튬을 가공하는 회사고 그래서 결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또 좀 다르게 에코프로 갈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덜 가고 에코프로 쉴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포스코홀딩스 많이 얘기해서 포스코홀딩스 너무 좋아하지만 에코프로가 최근에 많이 주가가 빠져서 저는 원자재를 35% 갖고 있는데 35%를 포스코홀딩스 몰빵이 아니라 에코프로 반, 포스코홀딩스 반. 이것도 제 개인 의견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에코프로 반, 포스코홀딩스 가져갈 것 같고요. 양극재 30%는 여전히 저는 LG와 포스코 퓨처에 최근에 가격 싸진 에코프로 BM까지 좋게 봅니다. 세 가지 가져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음극재는 저는 계속 욕먹더라도 저는 대주전자재로 그냥 압도적으로 한 종목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남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그때 많이 빠진 그 기업들 뭐 음극재가 됐든 원자재가 됐든 그런 회사들의 소위 말하는 더 비중을 더 실을 것 같아요. 현금 항상 10%는 유지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그 셀업체는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네, 셀업체 안 들어간 이유는 셀업체가 너무 주가가 잘 안 오르고 무거워요. 네.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네, 기대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이 현금 10%가 만약에 셀업체가 30% 박살났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러면 그 10%를 셀업체를 살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는 성장성 있는 주식으로 LG전자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사실 뭐 SG증권 사태도 있었고 부채한도 뭐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한 10%까지 네, 빠지기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조정장에도 견조하게 좀 잘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한 아이디어로 최근 외국인이 사는 주식 중에서 성장성 있는 주식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걸그룹 좋아하세요? 걸그룹이요? 네. 걸그룹 좋아하죠, 네. 누구 좋아하세요? 약간 아빠 미소. 네? 아빠 미소. 참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네, 사실 네. 저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이브 좋아해요. 아이브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JYP 걸그룹들이 괜찮더라고요. 오. 네. 일단 뭐 트와이스가 있겠죠. 트와이스 맞나요, JYP? 맞죠? 안 넘어가시네. 그 정도 알아요, 제가. 일부러 의도하고 질문했는데. 그 정도 넘어가시질 않으시네. 네. 일단 미디어 엔터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 최근에 2차 전지 쉬면서 갑자기 주도주 확 올랐잖아요. 주도주가 됐어요. 네네. 근데 제가 미디어엔터 뭐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방송에서 증권방송에서 꾸준히 얘기했는데 미디어엔터가 앞으로 P와 Q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 때 CD잖아요. 추억 얘기를 해보면 그땐 맨 처음엔 그 카세트 테이프였죠. 카세트 테이프였고 네, 그다음 저랑 CD. 비슷한 연배시잖아요. 테이프에서 CD 네. 넘어갔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얼마 안 비쌌어요. 그죠? 한 2만 원도 안 됐죠? 12,000원, 15,000원. 만 원대였어요. 네, 만 원대였어요. 네, 네. 그게 지금 사진 끼잖아요. 그 다음에 책으로 만들어요, 앨범을. 그 아마 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책자로 만들어서 그게 뭐 거의 3만 원대 이상 받거든요. 일단 단가가 올라갔어요. 많이 받는 거는요, 5만 5천 원 뭐 이렇게 받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우리나라 시장, 왜 잘했던 시장이 일본이거든요. 우리나라 엔터 회사들이.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이제 막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재미난 게 이 엔터 4사들의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북미 시장 점유율 자체가 뭐 소위 말하는 5%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포텐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빌보드 집계에 맞춰서 컴백 시기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인기 토크쇼에도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BTS 같은 경우는 또 재미난 게 소위 말하는 이 유튜브나 틱톡을 활용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가수들이 미국에 진출하기가 쉬웠을까? 절대 쉽진 않았는데 그렇죠.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이 소위 뭐 유튜브 조회수가 일본 시장을 예를 들면 조회수의 80%가 다 일본 자체 내에서 나온다 치면 북미 시장을 진출해 버리니까 북미에서 끝나지 않고 유럽, 중동까지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만 그냥 글로벌로 진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로 미국으로 진출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약간 그 미드 스트림에서 완전 메인 스트림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BTS만 나왔는데 BTS도 쪼개져가지고 막 지민인가? 최근에 1등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북미에서 화제가 되니까 글로벌로 콘서트가 늘어나고 콘서트 회차도 증가하고 소위 말하는 이 콘서트의 가격도 올라가고 PRQ가 모두 증가하는 상황인데 시장이 북미 시장 자체가 이제 막 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기존에 이 우리 때 신승훈 김거 뭐 100만 장 팔리면 막 미친다 막 어마어마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세븐틴 앨범 얼마 판 줄 아세요? 최근에 저도 이제 기사로 봤는데 뭐 미니 앨범이 400만 장이고. 네, 480만 장. 와. 네. 어마어마하죠, 진짜. 480만 장. 이야.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앨범 판매 뭐라 하냐 성장률이나 양 자체가 그냥 달라졌어요. 작년 기준인가 한 8천만 장 우리나라 앨범 판매, 전체 판매 8천만 장, 연간 40%씩 성장을 해요. 앨범 판매가. 그럼 앨범 판매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굿즈 또 팔잖아요. 그렇죠.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 하죠. 그러면 이 앨범이 잘 팔면 옛날 앨범 또 사요. 신작, 구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북미 시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초창기에 진입을 한 거고. 그리고 뉴진스나 르세라핌이나 에스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과거에 4년차, 5년차, 6년차 때 완전히 안정화돼가지고 막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그 당시에 뭐 소위 말하는 소녀시대, 네. 그죠? 원더걸스. 네, 뭐 원더걸스. 그러니까 앨범의 손익분기점 시기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초도 물량을 100만 장씩 파니까 에스파 뭐 150만 장, 르세라핌 뭐 100만 장, 뉴진스 100만 장. 그러니까 100만 장 파는 시기가 너무 빨라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급속도로 음반이 너무 빨리 팔리는데 그게 중요한 건 해외에서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나는 라면 먹더라도 우리 아티스트의 앨범은 내가 사수한다. 그죠? 나는 라면 먹는데 아티스트의 앨범은 막 2장, 3장씩 사줘요. 본인 얘기 아니세요?
저도 좀 날카로운 질문. 진짜.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너무 당황했다. 진짜. 그리고 케이팝이요. 경기를 안 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네. 우리 아티스트 사수해야 되거든요. 네, 경기를 안 타고, 최근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타더라고요. JYP, SM, 하이브, 심지어 YG엔터까지. 제일 경영진에 문제가 많고 이슈가 많은 YG엔터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걸그룹이 지난 1년 동안 땡겼다면 보이그룹이 이제 한창 또 올해 치고 나올 시점을 보고 있고, 걸그룹 관련돼서 말씀드리려면 이제 걸그룹이 JYP가 이제 아마 5월 달에 A2K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현지 오디션, 우리 왜 미국 프로그램 중에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잘하는 게 이 K-팝, 이 소위 말하는 경쟁 붙이는 오디션이잖아요. 근데 이 오디션으로 경쟁 붙여서 하는 게 그 오디션 자체도 의미 있지만 현지화, 현지인, 니주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성공했거든요. 현지인을 쓰는 거죠. 미국도 이제 JYP가 A2K 하면 미국 현지인 해서 현지화 모델을 현지화 아이돌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스템화하면 북미에서 성공하면 북미에서 끝나지 않겠죠.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미 이게 5월달 JYP A2K가 얼마나 성공하는지가 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보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얼마나 주는지 그거에 아마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두 번째는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 JYP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플랫폼 있잖아요. 이 플랫폼으로 되는 게 이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아요. 플랫폼의 가치. 그래서 P와 Q가 모두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북미 시장 이제 진출 막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하이브는요, 이 히잡 쓴 중동에 진출했잖아요. 그래요? 네. 처음으로 최초 중동에 진출했어요. 중동이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만 진출해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SM이나 YG에서, JYP에서 시도하겠죠. 그래서 너무 사고 싶은 미디어 엔터가 근데 너무 비싸요, 지금. 네. 근데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JYP나 하이브는 연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지금의 주가를 비싸다고 단순히 많이 올라서 비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더 멀티플을 줄 만큼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그냥 꾸준히, 사실 YG나 SM은 왔다 갔다 해요, 사실. 네, JYP랑 하이브만 말씀드릴게요. JYP랑 하이브는 북미 시장에서 매출 포지션이 10%가 안 되거든요. 하이브는 20%고요. JYP는 5%도 안 돼요. 5%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JYP나 SM이나 YG는 일본 시장 매출이 크지 미국 시장 매출은 적은 거죠. 그럼 그만큼 매출 성장의 포텐이 크다. 그래서 저는 JYP나 하이브는 연간 매출 성장률이 2025년 실적 추정치 보시면 매출에서 15%, 영업이익도 10% 이상 성장이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차 전지 땡기듯이 2027년까지 땡길 수는 없겠지만 2025년이나 2026년에 멀티플을 적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북미에서 걸그룹 프로젝트가 현지화되는 게 완전히 시스템으로 장착하고, 이제 그 팬 플랫폼, 위버스라는 팬 플랫폼의 가치가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 지금 이제 지식재산권, IP의 시대잖아요. 이 엄청난 IP의 가치를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얼마 주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현지화 모델이 얼마나 성공하는지, 그 다음에 IP 플랫폼의 가치를 얼마나 줄 건지, 여기다 밸류에이션을 더 주고 매출과 이익 성장률 15% 감안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지금의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성장 섹터를 감안했을 때는 더 위를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JYP나 예를 들어 하이브가 여기서 20% 이상 빠진다, 그럼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2차 전지의 어떤 다른 대안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쉬어가면서 이제 섹터별로 약간 좀 순환매 장세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주목할 만한 주식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최근에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애들한테 쓰는 돈 아끼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죠. 제가 최근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는 이 애니메이션하고 왕구 만드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멘타? SAM젠터?
티니핑 아시죠? 알아요. 네, 이게 잘 알죠. 티니핑의 별명이 파산핑이래요. 왜요? 너무 이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녀분들한테 많이 사주다 보니까 이거 파산각 나온다고 해가지고 파산핑이라고 불린대요. 근데 이거 딸 키우시니까 네. 이 티니핑 애들 좋아하지 않나요? 딸아이가? 한때 엄청 좋아했어요. 한때구나. 네, 인형도 몇 개 집에 있어요, 저희 집에. 그죠, 있죠. 네네. 이거 없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제 친구들도 딸 키우는 친구는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5월 달에 어린이날 이거 뭐 특수 행사를 열었는데 맞아. 매출이 3배, 어린이날 하루에만 평상시 어린이날 3배 넘게 팔았대요. 와.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소위 말해서 이 티니핑 관련돼가지고 옛날에 그 포켓몬하고 디즈니 캐릭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엄청 상대적으로 계속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캐릭터가 딱 특정 애니메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그 캐릭터 사업 좋은 게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확장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머그컵, 옷, 뭐 엄청 이게 막 다양한 소비재, 뭐 옷부터 해가지고 소비재로 확장성이 있잖아요. 카테고리 확장성. 그게 저는 물량 자체가 포텐이 엄청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 지금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 계속 미팅 진행 중인데 이게 막 엄청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만이 지금 2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 매출이 1000억대 뭐 중후반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중국 포지션이 당연히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처음 진출한 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되면 이제 수출에서 300억 이상 중국 수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막 진출한 초입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요 이제 소위 말하는 OTT 채널에서 분기별로 계속 채널 시청률 1위를 찍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도 중국으로 끝나지 않겠죠. 왜냐면 이제 북미 시장, 유럽 시장 계속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IP를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엄청난 메리트라고 보고 있고, IP가 그 소위 말하는 이 기간, 라이프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러니까 매출과 실적의 안정성이 좀 연속적으로 보장된다는 거. 그리고 카테고리 자체가 엄청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도 티니핑이 여자용이라면 이 메탈 카드봇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아이돌이 아니라 남자 아이들용으로 메탈 카드봇 이제 신규 런칭하면 요거 관련돼서도 티니핑이랑 뭐 미니 특공대 이 메탈 카드봇이 다 이게 지금 사실 세 가지 이 소위 말하는 IP의 가치가 맞물려서 전체적인 실적 성장을 좀 끌 거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좀 간접 유통하는 방식을 뭐 일종의 뭐 대리점 이걸 통했다면 직접 유통하는 방식으로 국내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익률이 당연히 좋아질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IP를 갖고 있는데 이 IP 기반의 티니핑을 잘 살려서 지금 테마파크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테마파크 지금 이모션 캐슬 어드벤처, 그 다음에 이모션 캐슬 라이브 파크, 이게 지금 테마파크가 형성이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온라인으로 캐릭터 사업한 게 오프라인으로 엄청나게 확장성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과천 이제 서울대공원에 이제 테마파크 2,800평 이상의 서울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이게 뭐 의류라든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확장성, 왕구뿐만이 아니라 뭐 의류, 생활 소비재에 이 캐릭터 사업이 녹아들면서 엄청나게 이 매출 그 품목이 다양화된다는 좀 장점이 있고, 중국 시장이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했으니까 중국에서 수출 성장이 25% 나오면 당연히 중국 외에 글로벌 지역으로 이 확장성,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확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출이 증가하려면 공급처도 다변화해야 되고 매출 지역도 다각화돼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좀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는 측면에서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이 최소한 뭐 2, 3년 이상은 보장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티니핑이 여자 아이들한테 너무 국한돼서 좀 한정적이지 않냐, 그거를 뭐 미니 특공대라든지 메탈 카드봇이라든지 남자 아이들도 잡을 수 있는 남녀 아이들이 다 결합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확장성이 있고, 이게 사실 공모가 대비 최근에 주가가 최근 한 2, 3일 견조하게 좀 올랐거든요. 근데 공모가 그때도
굉장히 공모할 때 그 공모 시장 자체가 침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공모가 대비해서 보통 좋은 종목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소위 말해서 공모가 진행할 때 그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도 높음, 수요 예측도 높으면서 그 공모가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된 회사들의 특징이 보통 100%에서 막 많게는 160%까지 성장하는데 이 회사는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한 85% 정도 오른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모가 시작할 당시에는 이 중국에 대한 매출 성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테마파크 확장성, 그 다음에 직접 유통을 통해서 마진을 좋게 하는 구조 이런 게 실제 공모할 때는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국에서도 뜨고 있고 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거든요. 어린이날 매출이 막 3배 이상 넘게 증가했다든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굉장히 좀 보장된 회사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특수한 이 IP, 지식재산권 가치를 갖고 있는 이 SAMG 엔터 같은 회사는 좀 굉장히 좋은 회사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2차전지 투자해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로 보고 있고 저도 고점에 사서 많이 물려있는데 저는 계속 펀더멘털을 체크하고 있고 1분기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장비 회사들, 셀 회사들, 소재 회사들 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회사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이 주가, 가격 빠진 거에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한 회사만 보고 다른 회사들을 전혀 이 소위 말하는 캐치업을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내가 투자한 회사에만 매몰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회사는 없어요. 당연히 오르고 조정 주고 또 오르고 조정 주고 이렇게 약간 물결의 형태로 뛰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펀더멘털을 여전히 견고하고 2차전지만큼 매일매일 새로운 좋은 뉴스가 나오는 회사들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체크해봐도 숫자로 봐도 숫자가 꺾인 회사들은 지금 그 8대 종목 외에 나머지 회사들도 응급제 회사도 원자재단 회사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장비 회사들도 실적 성장률은 여전히 견고하다. 실적 성장률,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모두 견고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침투율, 전기차 침투율 북미하고 유럽 아직도 룸이 남아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북미에서 이 소위 말하는 그 비용단에서 이 첨단 생산 세액 공제 받는 회사가 LG 엔솔만 있는 게 아니죠. 삼성 SDI, SK온 그리고 그 밑단의 양극재나 장비 회사들도 이 첨단 생산 세액 공제 받으면 당연히 그 영업이익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진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가장 체크해야 될 거는 전기차 판매 동향,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에 따른 양극재 출하량,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판가, 출하량, 판가, 그 다음에 판매 동향. 이거는 제가 매달 체크해드리는데 이것도 기사를 많이 찾아보시고 그래서 사실 마음적으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버티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 누구보다도 사실 그 데이터나 수치 기반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적정 주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지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서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은 얼마가 적정 주가다 얼마가 나온다 이거보다도 네. 그 논리를 잘 보시고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표님 채널에서 그런 거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신다면은 투자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